헤즈볼라는 지난주에 수백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레바논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비난과 외교적 압력이 이미 쏟아지고 있으니 그런 비판들이 꾸준히 빠뜨리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일라나 마젤 디아만트이고 여기는 베이직 로입니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도 교전하게 될 것이라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이었어요. 3월 2일 테헤란 공습이 있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을 발사했어요. 그 이후로 헤즈볼라는 500건이 넘는 공격 로켓, 미사일, 무인기, 대전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어요. 지난 수요일 하루 동안에만 몇 시간에 걸친 한 차례 집중 공격으로 200발의 로켓과 20대의 드론, 이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지역까지 도달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도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공동통합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최근 헤즈볼라는 하루 약 150발의 로켓을 쏘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남부 레바논에 전방 방어구역을 구축하기 위한 표적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 구역은 이번 주에 확대되었어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3월 2일 이후로 헤즈볼라 대원 350명 이상을 제거했으며 여기에는 정예 라드완 부대의 지휘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리타니강 남쪽 전체 지역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2006년 이후 레바논에서 가장 큰 작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물러서서 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상작전이 불법적이라는 주장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레바논 총리 나와프 살람은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결정을 전략적 실수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결정은 레바논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모험으로 끌어들였다고 해요. 글쎄요, 우리 모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레바논 정부와 여러 국제 행위자들이 헤즈볼라와 이란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이유예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역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3년에 레바논은 종파 간 권력 분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만들었어요. 수니파 무슬림이 총리를, 마로니트 기독교인이 대통령을, 시아파 무슬림이 국회의장을 맡는 시기였죠. 이런 체제는 매우 취약했고 쉽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을 떠난 수니파 아랍인들이 인구를 크게 늘렸죠. 시아파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이 지배하는 체제 아래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1975년이 되자 전체 체제가 무너져 내전으로 번졌어요. 이스라엘은 1978년과 1982년에 남부 레바논을 두 차례 침공해야 했어요. 그곳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던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1982년에 있었던 두 번째 침공, 이 바로 헤즈볼라가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영감을 받은 레바논 시아파들은 무장단체로 조직되었어요. 이란은 혁명수비대를 보내 자금, 훈련, 이념 지침을 지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헤즈볼라, 신의 정당이라 불렀어요.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레바논에서 서방의 영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며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40년 동안 테러가 이어졌고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행위자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1983년 헤즈볼라는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폭파해 63명이 사망했어요. 같은 해 헤즈볼라는 미국과 프랑스군 막사에 동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 미군 241명, 그중 220명은 해병대, 프랑스 낙하산 부대원 58명이 사망했어요. 이날은 이오지마 전투 후 미 해병대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1985년 헤즈볼라는 TWA 847편을 납치하고 미 해군 다이버 1명을 살해했으며 승객들을 17일 동안 인질로 잡았어요. 그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이런 일은 중동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1992년 헤즈볼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스라엘 대사관을 폭파해 29명 사망, 200여 명 부상자를 냈습니다. 2년 후 같은 도시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폭파해 85명을 죽였고 이는 이란 최고 지도부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어요. 2012년 헤즈볼라 자살폭탄범이 불가리아 공항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5명과 불가리아 버스 운전사 1명을 살해했어요.
이 모든 기간 동안 헤즈볼라는 실제로 전 세계의 작전 및 지원 조직망을 구축했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대륙에 퍼져 있었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최소 12개국에 걸쳐 매우 깊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2025년에 랜드 연구소 연구원들은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네트워크들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수 있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밀수 경로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국 도시와 본토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범죄 조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 기반 시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DEA의 카산드라 프로젝트는 헤즈볼라가 남미 카르텔과 협력해 운영한 글로벌 코카인 네트워크를 밝혀냈고 2016년 DEA 진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연간 마약 수익은 최소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의 추정에 따르면 범죄는 헤즈볼라의 연간 약 10억 달러 운영 예산 중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란이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코카인은 그 일부에 불과해요. 헤즈볼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국 접경 지역에서도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불법 경제는 연간 최소 50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헤즈볼라는 서아프리카에서 사기도 저지르고 있어요. 범죄 포트폴리오는 마약 밀매, 무기 밀수, 블러드 다이아몬드, 불법 목재, 인신매매 등으로 구성돼요. 이스라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이 조직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코카인을 공급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테러 집단이자 정당이면서 동시에 범죄 조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조직은 말 그대로 레바논 정부의 일부였어요. 헤즈볼라는 1992년부터 레바논 의회에 참여했고 2005년부터 작년까지 모든 정부에서 내각 직책을 맡았어요. 레바논의 합의 규칙을 통해 20년 동안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 안의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의 2024년 작전이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괴멸시킨 이후에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5년 2월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그 단체가 내각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의회 128석 중 13석을 보유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고에 대해서는요? 10월 7일 이전에 헤즈볼라는 15만 개가 넘는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의 합계보다 거의 10배나 많고 유럽의 모든 나토 회원국들의 미사일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이스라엘의 추정에 따르면 이제 그중 85, 90%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뉴저지 주 정도 크기의 나라를 여전히 겨냥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번이나 시도했어요. 4번 모두 실패했어요. 1989년 타이프 협정은 레바논의 내전을 끝내고 헤즈볼라를 제외한 모든 민병대를 무장 해제시켰어요. 헤즈볼라는 조용히 저항 세력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죠.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59호는 모든 민병대의 해체를 요구했어요. 헤즈볼라는 해체되지 않았고 결의안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는 제2차 레바논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부 레바논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했어요. 그 결의안은 1978년부터 레바논 국경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에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했어요. 하지만 매년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그것도 미국의 지원이 적지 않게 뒷받침된 상황에서도 유니필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헤즈볼라의 무기고는 2006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약 10배나 늘어났고 그 상당수가 민간 건물 아래에 보관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유니필 시설 바로 앞에서 만들어졌어요. 헤즈볼라는 유니필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어쨌든 대응할 경우 유엔의 비난을 보장받기 위해 유엔 초소에서 불과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직접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유니필에게 여러 차례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한 행동 요청을 했지만 유니필은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헤즈볼라는 평화유지군에 뇌물을 주었고 이후 이를 직접 인정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끝없는 실패의 행진 속에서 2024년 11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휴전이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적대 행위의 영구적인 중단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물론 그 휴전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48시간 만에 헤즈볼라에 의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테러 조직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조치를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법적, 외교적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주장은 대략 이런 식이에요. 헤즈볼라는 하메네이의 피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고 지역 휴전이 이루어지면 물러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력 없이도 합리적 대안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공습을 멈추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현실의 달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밤마다 방공호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헤즈볼라의 공격성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44년 동안 이어져 온 사명의 표현이에요. 하메네이가 살해되기 훨씬 전부터 헤즈볼라는 이 임무를 수행해왔어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자체가 불법적인 침략이었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우리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주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샤 하우스도르프와 이야기했듯이 그 전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공격,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리 전쟁을 근거로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가진 독립적 법적 근거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원칙은 한 국가가 자국 영토를 이용해 비국가 행위자가 이웃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을 때 그 이웃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에요. 미국은 이 원칙을 시리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2011년 빈 라덴 작전에서 적용했어요. 참고로 그 작전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행동할 권리는 44년 동안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못한 레바논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대부분 동안 레바논 정부는 그 실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우리가 2년 넘게 봐왔듯이 전쟁에는 대가가 따르죠.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 방위군 대피 명령으로 100만 명 넘는 레바논인이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2024년에 군사 분석가 사릿 자하비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마을에서는 거의 3집 중 1집이 헤즈볼라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무기 저장소, 터널 입구, 로켓 발사 장소 등이에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민간 인프라에 숨어들었던 것처럼 헤즈볼라도 우리 집을 공격함으로써 이 집들을 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고 4번의 합의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 어떤 합의도 지킬 생각이 없었던 단체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세계는 계속해서 여기에 새 수표를 써줬어요. 현실보다 서류를 더 선호한 대가가 쌓여온 거죠. 그 대가는 로켓과 터널, 대피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아이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내각을 공유한 탓에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집을 떠나야 했던 레바논 민간인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10월 7일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거나 합의가 늘어나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줬거나 적어도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곧 그 방법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뵐게요.